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9월 입학 서강대학교 제2국민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입학사정관 진성현 차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입학 설명회는 간략하게 학교 홍보를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궁금해하시는 전형에 대한 안내, 그리고 지원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서류평가에 대한 안내,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올해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잠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정표는 지금 다전공 제도가 되겠습니다. 서강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홍보하는 이유가 다전공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학교에 와서 여러 가지 전공을 할 수 있다는 기회의 어떤 제공이 될 수도 있지만, 입시에서 볼 때는 이 다전공 제도를 활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가져가기 위한 전략적인 플랜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 학교의 다전공 제도가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는 1975년도부터 다전공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학교랑 다르게 저희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계열 제한이 없고 정원 제한이 없고 학점 제한이 없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특별해지냐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본인이 입학했던 전공 외에 전공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같은 학부 안에 있는 전공만 선택할 수 있다거나, 혹은 인기 있는 전공 같은 경우에는 성적으로 잘라서 수강할 수 있게 한다거나, 혹은 일정 수준의 학점이 되어야지만 다전공 제도를 할 수 있다거나 하는 제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강대학교에서는 이러한 모든 제한이 없이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본인이 능력이 된다면 세 가지까지, 본인이 입학한 전공 플러스 두 가지의 전공, 그래서 총 세 가지까지 전공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선택한 전공들이 졸업 시에는 본인의 입학한 전공과 차이가 없게 동일하게 졸업장에 모두 기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전공들을 학교에 와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것,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고요. 고등학교 시절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성적을 맞춰서 입학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으시죠. 현실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시고요. 이러한 경우에 학교에 왔을 때 정말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학교 안에 있는 다른 전공에서 보인다고 한다면, 이러한 다전공 제도를 활용해서 나중에 졸업 후에 본인의 진로에까지도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다전공 제도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홍보를 드리고 있고, 전공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서강대학교에 설치된 전공들이 조금 클래시컬한 전공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시류에 맞는 전공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학교에서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연계전공 제도라는 제도로 여러 가지 시류에 맞는 전공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빅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융합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 인공지능, 이런 전공들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이제 없던 전공들을 학교에서 현재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전공들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 전공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계전공 마찬가지로 입학했던 전공 외로 두 가지까지 선택할 수 있는 다전공 제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공이 되겠습니다. 연계전공뿐만 아니라 저희가 학생 설계 전공 제도라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생 설계 전공 제도가 되면은 이제 연계전공에서 보기 힘든 좀 더 학생들의 수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전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스포츠 매니지먼트, 뇌인지공학, 그 다음에 빅데이터 마케팅, 이런 식으로 기존에 이제 학교에서 제공했던 연계전공이나 입학 전공 외로도 학생들이 본인의 어떤 기호에 맞춘 전공들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전공들에 대해서 본인의 졸업장에 해당 전공을 가지고 졸업할 수 있는 제도가 학생 설계 전공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학생 설계 전공 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학생들에게 제한 없이 열려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만든 후에 본인이 원하는 커리큘럼을 선택한다면 나중에 본인이 가지고 가고자 하는 진로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공 제도들, 다양한 전공 제도들이 서강대학교에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다양한 전공이 있기 때문에 꼭 입학할 때 본인이 어떤 흔히들 말씀하시죠. 전공 적합성이 없다,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구애받지 않고 학교에 와서 선택할 수 있는 전공들이 많이 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 대해서 홍보하고 싶은 부분은 굉장히 많지만 일단 오늘은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입학 전형 안내로 바로 이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강대학교 제1국민 전형 중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1국민 전형이 있고 수시 전형이 있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서 왼쪽에 보이는 것이 제1국민 전형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화면에서 오른쪽에 파란 박스에 있는 것이 수시 전형이 되겠습니다.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1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1국민 쪽에서는 지원자의 그 지원 자격에 따라서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또는 정교육 과정 해외 이수자, 북한 이탈 주민 3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9월 입학에 한정되고 있죠. 그래서 9월 입학에서는 중고교 과정과 북한 이탈 주민이 없이 정교육 과정에 대해서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1국민 전형을 준비하시던 지원자분들이 의외로 본인이 제1국민 전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공부를 하시긴 했는데 부모님과 함께 있던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거나 혹은 부모님과 동시에 같이 부모님 양 부모 동시에 함께 체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부모와 체류했다거나 고등학교 과정에 체류 기간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시겠죠. 이렇게 다양한 사유로 제1국민에 해당하는 것처럼 본인은 생각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제1국민 전형이 지원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수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수시 학생부 종합 일반에서는 말 그대로 일반 전형이기 때문에 제한 없이 고등학교 졸업 자격만 갖추고 있다면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제1국민 전형과 수시 전형 합쳐서 6회 제한이 있는 것은 똑같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 지원 횟수에 대해서는 조금 잘 고려를 해서 지원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국민 전형 쪽에서 북한 이탈 주민 전형은 뺐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전형은 이제 지원자들이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영상에서는 주 타깃이 아닐 것 같고요.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정원의 2%, 그 다음에 정교육 과정 해외 이수자, 그리고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일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3년 특례가 되겠고요. 정원의 2%라는 제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모집 정원의 2%인 31명까지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인문계가 19명, 자연계가 12명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육 과정 해외 이수자 같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워낙 요구하는 서류 평가를 통과하시기만 한다면 모두 다 합격을 가져가시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제1국민 전형과 수시 모집 전형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모두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형 요소로 서류가 100%라는 점입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제1국민 전형에서 필기고사를 보기도 하죠.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제1국민 전형과 수시 모집 둘 다 서류 100%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원자 여러분들께서는 원서 접수 이후에는 서류 평가 결과를 기다리시기만 하면 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전형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국민 9월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형명 보시면은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라고 되어 있죠. 지금 12년 특례에 해당하는 분들만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일정은 일단은 예상 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 모집 요강이 나온 게 아니고 영상이 촬영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집 요강에서는 하루 이틀 정도의 일정 조정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서 접수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접수로 2022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서류 제출이 곧 이어서 그 다음 주 27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 같은 경우에는 6월 말에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고요. 등록금 납부는 7, 8월 중에 이루어지고 9월부터 학교에 등교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9월 입학 같은 경우에는 12년 특례 정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충원 과정이 없습니다. 합격을 받으실 경우에는 등록을 할 건지 아닐 건지만 결정하시게 되겠고요. 충원이 없이 불합격 받으신 분들은 그냥 불합격으로 처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제출 서류에 대한 안내인데요. 여기서도 지금 수시와 제1국민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국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도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받았기 때문에 직접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서강대학교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서류 접수장에 오셔서 원본 대조를 해가지고 제출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2년 전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온라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준비한 서류들을 모두 스캔해서 업로드 하시는 형태로 되겠고요. 최종 합격하시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원본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업로드했던 서류랑 다른 원본이 제출되게 되면은 서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원본 제출을 하기 때문에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틀린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서 그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원본을 그대로 스캔해서 업로드 하셔야 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에서는 반면에 여전히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을 받고 있고요. 학교생활 보충자료랑 학생부 대체 서류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국제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학생부가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인터스쿨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적표 정도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할 수 있도록 받는 서류가 학교 생활 보충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학교 생활 동안 본인이 경험하고 성취한 내용에 대한 추가 서류를 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학교 생활 동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학교 생활 동안이라는 말은 지금 고등학교 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 학교생활 보충 자료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이라든지 어학 성적 등을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하지만 저희가 요청했던 것은 학교생활 동안,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경험했던 것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하시더라도 저희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시 쪽에 가보시면은 학생부 대체 서류를 내는 대상들이 정해져 있죠. 지금 보면은 수시에도 아까 해외 고등학교 출신이 지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그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만들어내는 학생부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서류가 제출될 때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한 사항이 있는데요. 제1국민 전형에 지원하실 때는 이렇게 학교생활 보충 자료를 낼 때 기재 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총 10개 항목에 10페이지 이내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써 있죠. 반면에 수시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학생부 대체 서류를 제출할 때 수상, 동아리, 봉사 영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은 교회 인증 시험이라든지 이제 보통 말하는 SAT, AP, IB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인 어학 성적, 교회 수상 실적, 논문, 해외 활동, 어학연수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이 작성 불가 항목들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모집 요강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공정성 부분 때문에 수시 쪽에서는 그 서류 제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1국민과 수시를 동시에 지원하신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학교생활 보충 자료와 학생부 대체 서류를 준비하실 때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제한 사항들이 기재가 되는 경우에는 공정성 문제로 감점이 이루어져서 불합격이 되실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쪽에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이제 10개 항목에 10페이지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그 항목과 페이지만 지정했지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은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학사정관들이 읽어볼 수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의 편집도 가능하시고요. 예를 들면은 봉사와 관련된 수상이 5개가 있다 하면은 그 5개의 수상을 한 페이지에 편집을 해서 제출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시 쪽에서는 제출이 불가능한 SAT라든지 IB, AP 등의 성적표도 이쪽 제1국민 학교생활 보충자료에서는 제출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서류 제출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고요. 지금부터는 서류평가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서류평가는 지, 정, 의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학업 역량과 인성,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보시듯이 성취도, 학업 성취도라고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숫자로 표현되는 지원자의 성적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동시에 탐구하는 능력이라든지 비판적 사고력과 같이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학업 역량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업 역량을 전체 중에 50%를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인성에 대해서는 이제 협업 능력, 이타성, 소통 능력 등을 보고 있는데 인성 부분을 20%,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또 다시 30%를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보고자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학업 역량 쪽에서는 얼마나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학 능력과 지적 능력을 보겠다. 그리고 학년의 변화에 따른 성적의 변화도 같이 보겠다. 또한
탐구 능력, 융합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동시에 고려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숫자로 나와 있는 학생의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이 수업 시간 중에 보여줬던 활동들이라든지 고등학교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어떤 주제에 대한 탐구 능력,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 능력,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형태의 그 사고력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과 그 다음에 본인의 생각을 덧붙여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사고 능력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학업 역량에 약간 연관되는 부분이 성장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에 맞춰져서 서류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성장 가능성은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넘어서서 향후에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이 50%, 성장 가능성이 30%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80%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부를 현재 얼만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향후에 그 학업을 어떻게 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지 성격 이런 부분을 같이 보는 것이 성장 가능성까지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80%가 되겠고 인성 부분이 20%가 남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어떤 착한 학생을 뽑고자 하는 그런 인성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교우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 등을 보겠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은 지원자 여러분이 대학교에 와서 충분히 다른 학우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정도의 어떤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이제 조모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조모임에 프리라이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프리라이더라는 점은 결국은 이제 남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만 챙기겠다는 어떤 이기적인 사고의 발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행동을 보이지 않고 다른 분들과 함께 협업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인성이 되겠습니다.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위해서 사례를 3가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해외 국제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국내로 들어와서 일반고를 다니게 되겠죠. 이 경우는 이제 아마 3년 특례에 해당하시는 분이 되겠죠. 고등학교 때까지 해외에서는 상위권 성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국내에 와서는 아마도 적응하시기가 좀 힘들었는지 다소 아쉬운 성적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2학기부터는 다시 상위권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래 좀 학업 역량이 있는 친구였는데 잠깐 이제 적응에 힘든 시기를 거쳐서 다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국내에 계시다가 중학교 때 해외로 갔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또 국내로 돌아왔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또다시 해외로 나가서 이제 해외에 있는 인터스쿨이 되겠죠. IB를 하고 있는 국제학교로 진학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상위권 성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해외로 나가면서 역시 또 적응하시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사례 1번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는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서 우수한 IB 성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네요. 이런 학생과 마지막 학생입니다. 세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미국계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어떤 사유에선지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1학기에 한국국제학교로 전학을 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상황을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미국계 국제학교에서 그렇게 뚜렷한 성적의 우수성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죠. 이렇게 약간 아쉬웠던 학생들이 한국국제학교에 왔을 때 영어 성적은 당연히 좋을 수 있겠죠. 미국계 학교를 다녔으니까 영어 성적은 좋겠지만 그 외의 과목에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그 상태로 고등학교까지 3학년 때까지 이제 마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학생은 특이한 케이스로 이렇게 큰 발전이 없어 보였지만 SAT 성적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공인 어학 성적에서 또 우수한 점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케이스가 있을 때 결과적으로 3케이스 모두 합격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합격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건데 하지만 서류평가를 할 때 어떤 학생이 더 우수하게 느껴지느냐 할 때는 사례 1번이나 사례 2번의 학생이 좀 더 3번 학생보다는 우수하게 느껴진다. 왜 그러냐?
지금 3번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에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학업 역량 부분에 있어서는 큰 두각이 없었고, SAT가 높은 점수가 나왔고 고민학 성적이 좋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학교 밖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성적이 높다?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사교육 쪽에 의존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의심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 사례 1과 2번 학생들 같이 본인이 주어진 환경에서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발전되는 모습을 보인 학생들보다는 성장 가능성의 측면에서 조금 덜 평가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지원 자격이 되겠는데요. 굉장히 어렵죠. 지원 자격이 가장 이 전형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9월 입학 같은 경우에는 정교육 과정이 되기 때문에 중고교 과정 해외 수자에 대한 설명은 딱히 필요 없겠지만 한번 같이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고교 과정 해외 수자 3년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해외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는 부모님이 계셔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부모님이 또 한 분만 계시면 안 되고 두 분이 동시에 해외에 체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부모님과 함께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이렇게 부모님이 해외에서 근무, 사업, 영업을 하는 동안에 그 근무지의 소재 국가에서 고교 1개년 이상을 포함해서 학교를 3년간 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있는 동안에 체류 일수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학생은 4분의 3 이상, 부모는 3분의 2 이상을 해당 국가에서 체류 조건을 맞춰 주셔야 되겠습니다.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원 자격에 관련해서 학교마다, 대학마다 적용하고 있는 기준들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뒤에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육과정 회의 이수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에 9월 입학하시는 여러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종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육과정과 차이가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이 해당 국가에서 12년 동안 수학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없고 12학년 24학기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만 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외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요강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전년도부터 특이사항으로는 지금 어학능력 기준이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토픽 시험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픽 시험이라든지 토익 시험, 이러한 어학능력 시험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상황 고려해서 폐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앞으로도 몇 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 관련해서 FAQ를 한번 보자면은 3년 특례 과정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지금 저희가 해석하는데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퀘스천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퀘스천인데요. 전학 과정에서 양쪽 학교의 학기가 모두 불완전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마다, 대학마다 굉장히 상이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격하게 보는 경우에는 학기에 어떤 일정 일수를 못 맞출 경우에는 양쪽 학기 모두 불완전하다, 그래서 너는 지원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저희 학교는 이제 최대한 지원자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학기 일수가, 수업 일수가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전학 과정에서 중간에 비는 텀이 한 2주 이내로 짧고 연속적인 재학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경우에는 양쪽의 학기가 모두 조금 불완전한 느낌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학기를 인정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4학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23학기가 되냐 24학기가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의 입장은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다 못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퀘스천이 되겠는데요. 정교육 과정인 경우에 국내 재학 여부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대학마다 굉장히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딱 집어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1학년 1학기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1학기가 되겠는데요. 초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그 시점이 됐을 때, 우리나라 나이로 8세가 됐을 때 그해 3월에 국내에 계신다고 한다면 초등학교에 입학 허가가 나왔겠죠. 그래서 이 초등학교에 다녔는지 여부를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초등학교에 잠시라도 다녔다고 한다면, 초등학교에 1학년 1학기를 잠시라도 다녔다고 한다면, 그리고 해외에서 1학년 1학기를 풀로 완전하게 다시 다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것을 해외에서 종교육 과정이 완전히 이수되었다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걸 된다고 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이 부분만큼은 좀 엄격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에 국내 초등학교 재학 여부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메일 상담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조금 애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언제든지 저희 입학처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관련인데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체류 일수라든지 재학 기간, 그다음에 아버지의 근무 기간 등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코로나19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인정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맞추려고 한다면 그 관련한 증빙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체류를 했다. 해외 국가에 없고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본인의 판단하에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니시고 있는 학교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했다라는 형태의 어떠한 증빙들이 구비가 되셔야지만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서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입시 결과 부분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먼저 2022학년도 올해 3월 입학, 이제 좀 있으면 입학하는 학생들이죠. 3월 입학 학생들의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같은 경우에는 19명, 인문계 19명, 자연계 12명 모집에 충원율을 보시면은 인문계가 390%, 자연계가 450%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의 지금 이게 3개년 평균이 되겠는데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300명 이상은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지원자 대비해서 봤을 때 합격률이 약 50%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자 2명 중에 1명은 합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교육 과정의 이수자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엔 제한이 없고 3개년 평균 합격률이 약 65%다. 이 경우에는 이제 2명 중에 1명도 넘는 거죠. 2명 중에 1명을 넘어서서 65%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안 되겠지 하고 지원 자체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서강대학교는 서류평가가 어렵다더라. 이러한 소문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한 번도 뽑은 적이 없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해주세요. 뽑지 않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하지만 지금 이 수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원하시는 경우에 2명 중에 1명 이상은 합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 될 것 같고요. 다른 어떤 전형보다 제2국민 전형을 통해서 서강대학교에 입학을 받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추이가 또 굉장히 좀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이예요. 올해 같은 경우도 충원율이 전년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 9월 입학부터 마찬가지가 되겠죠.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라고 보입니다. 또한 지금 9월 입학 같은 경우에 3월 입학과 다른 점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9월 달에 입학하는 그 전형이다 보니까 9월에 시작하는 학기를 가진 학교들에서 지원하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말씀드리자면 인터스쿨들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져 있고요. 한국국제학교에서는 지원을 그다지 많이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자들의 상태도 보시면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를 뽑는 3월 입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한국국제학교에서도 많은 합격자가 나오는 반면에 지금 9월 입학 쪽에서는 한국국제학교에서의 합격자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이 합격자가 없다는 게 그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지원 자체를 거의 안 하시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3월 입학에서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을 못 하셨다고 한다면 9월에서 또 다른 기회를 한번 누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중고교 과정을 안 하기 때문에
12년 특례 지원 자격은 맞추셔야 되겠지만 지원 자격이 충족된다면은 9월 입학도 충분히 3월 입학보다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별 합격자 수에 대한 장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중국, 그 다음에 오렌지색의 필리핀, 그 다음에 회색의 인도네시아, 노란색의 베트남, 그 다음에 하늘색의 태국이 있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보시게 되면은 들쑥날쑥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약간 경향은 있습니다. 경향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지금 중국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이나 베트남 쪽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국가에 많이 진출했냐에 따라 차이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강세였던 중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 쪽에서 합격자 수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 저희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국가 외의 국가에서도 지금 저희가 한 6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지원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 그렇게 다양한 국가에서 지금 안 보이는 나라들에서는 워낙 지원자가 적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다양한 나라에서 서강대학교를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국가에 어느 위치에 계시더라도 서강대학교에 큰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이 이메일 주소로 저희가 제2국민 전형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메일 주소 말고도 서강대학교 입학처에 오셔서 보이는 러브서강 메일도 있습니다. 양쪽 메일 둘 다 저희 제2국민 전형 담당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쪽 메일을 통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2학년도 9월 입학 제2국민 전형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